아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딸 마리나와 크리스티나가 이사를 나가 독립적인 삶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그들은 신랑들과 함께 아파트를 빌리고 미래의 계획과 꿈을 함께 설계했다. 아냐는 오래된 아파트에 홀로 남았고 이제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는 애정이 넘치면서도 작은 변덕이 있는 털복숭이 고양이 마퀴스뿐이었다. 딸들은 어머니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다. 누구나 일과 걱정, 만남, 개인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냐는 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그녀 자신의 삶도 그랬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여전히 저녁의 아파트는 침묵으로 가득 차 그녀의 마음을 가라앉게 했다. 딸들에게 쏟아붓던 모든 다정함은 이제 고양이 마퀴스의 차지가 되었다. 마퀴스는 마치 주인의 그리움을 아는 듯 기꺼이 그 애정을 받아들였다. 때때로 아냐는 자신의 곁에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어딘가로 갈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남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했다. 하지만 운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완강하게 거부하며 그녀에게 그런 사람을 서둘러 소개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아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안으로 숨어버리는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극장, 전시회, 콘서트, 영화 관람, 여행 등 끊임없이 움직이려 노력했다. 주변을 사람들로 둘러싸서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가끔 아냐는 여자친구, 친구 또는 사촌의 자매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갑자기 멋진 신사가 나타나 지루하고 외로웠던 이전의 삶이 순식간에 밝은 색깔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아냐는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꿈꿨다. 그녀는 겨우 45세였다. 여성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나이 아닌가? 그녀는 나이 들지 않았고 멋지고 여전히 사랑할 사람을 만날 꿈을 꾸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때로는 아냐는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상을 하거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잠드는 상상을 했다. 그녀 옆에 차 한 대가 멈추고 그곳에서 인상적이고 존경받는 남자가 나와 식당에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상상이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다. 그녀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한 운동선수가 몸을 굽혀 스트레칭을 한다. 그들 사이의 대화가 시작될까? 아니면 시작되지 않을까? 아냐는 카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와 앉는다. 보통 아냐는 이곳에서 스스로에게 동화를 들려주며 진정하고 잠이 들었으며 그 상상의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길거리 카페의 네온 간판이 환하게 빛났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 간판은 뭐지? 아냐는 이곳에 오랫동안 와보지 못했다. 오늘은 저녁을 만들기가 게을렀다. 여기서 저녁을 먹어야겠어.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아냐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다른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혼자 왔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러웠다. 카페에는 대부분 커플이나 단체 손님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냐는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무리에 속해 있다고 느끼며 외로움을 떨칠 수 있었다. 맞은편 테이블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역시 아냐처럼 혼자 온 사람이었다. 한순간 아냐는 그 남자의 주의 깊은 시선을 느꼈고 뺨이 붉어졌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인상을 줄 수 있네. 그녀는 기쁨에 차서 생각했다.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다듬으며 지갑에 립스틱이 있는지 확인했다. 지금 당장 화장을 고쳐도 괜찮을 것 같았다. 몇 분 동안 그를 멀리서 바라본 후 아냐는 마침내 확신했다.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 남자의 외모는 그녀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주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민첩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모습이 아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는 아냐와 비슷한 나이였고 이것 또한 장점으로 다가왔다. 아냐는 너무 나이가 많거나 어린 남자는 원하지 않았다. 어쩜 저런 남자가 다 있을까? 아냐는 생각했다. 낯선 남자를 은근히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돌렸다.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완벽해.
어떻게 하면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순간 이트리스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왔고 그녀가 떠났을 때 맞은편 테이블의 낯선 남자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운이 없네? 이미 익숙해 마냐는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테이블에 앉아도 될까요? 아냐는 너무 당황해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남자는 아냐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냐는 그가 자신을 소개하거나 이름이 무엇인지 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소? 아냐는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낯선 사이잖아요. 당신은 아냐 프리발로바입니까? 그가 정확하게 물었다. 맞아요. 아냐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100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처녀 시절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럼 과거의 남자. 동창. 아니,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아냐는 갑자기 그 남자에게서 막연하게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뇌가 번뜩이는 추측을 등록하기도 전에 그녀는 소리쳤다. 데니스, 너. 어쩜 이럴 수가? 나는 너를 바로 알아볼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뉴타, 너를 잊을 수 없었지. 그 순간 아냐의 마음속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거의 30년 전 16세였던 때로 되돌아갔다.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가장 진실한 첫사랑이 일어났던 그때로. 아네치카 프리발로바는 9학년 A반에서 가장 귀여운 여학생이었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전교에서 그녀를 따르는 기사단이 끊이지 않았다. 아냐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모든 질문에 어머니는 보통 분노와 원망으로 반응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 처음 만나는 사람과 교류할 생각조차 하지마.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남편을 찾으면 너도 나처럼 살게 될 거야. 어머니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냐를 혼자 키웠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었다. 집안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렸다. 우리는 월급부터 선급금까지 간신히 생활을 이어갔다. 그리고 90년대가 왔을 때 상황은 정말 심각해졌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버텨냈다. 아냐는 9학년이었고 다른 반 친구들처럼 유행을 따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었다. 하지만 새 치마를 사달라고 엄마에게 돈을 부탁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차피 안 될 일이었다. 오히려 부유한 남자와 만나 결혼해서 이 집구석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잔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어쩌면 내가 직접 어머니를 돕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야 할지도 몰라. 어머니의 잔소리를 여러 번 들은 후 아네치카는 학교에서 모은 돈으로 인맥을 통해 당시 유행하던 잡지를 구매했다. 다른 반 여학생들이 잡지를 산 것이 광택 있는 그림을 보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과 화장을 연구하기 위해서였다면 아냐는 그 소중한 패턴을 얻기 위해서였다. 밤에 아냐는 자신을 위해 새 치마를 꿰매고 이어서 품이 넓은 바지, 바나나 바지, 블라우스를 만들었다.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 옷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권유로 세련된 의류를 집으로 배송받아 만드는 일도 시작했다. 어머니는 기뻐했다. 다만 아냐가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허락해달라고 할 때마다 거의 항상 반대했다. 어머니의 의견으로는 아냐의 모든 그부들은 희망이 없는 애들이었다. 너보다 나이가 많고 아파트와 급여가 있는 부유한 남편을 찾아야지. 너는 예쁘고 세련된 내 딸이고 팬들도 이렇게 많은데 난 너희를 그런 애들과 데이트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아냐의 어머니는 아냐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9학년 이후 아냐는 직업학교, 지금의 전문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학교에 더 머물고 싶었고 지식도 있었으며 공부도 잘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어머니가 결정을 내렸다. 딸아, 학교에서 2년을 더 낭비할 순 없어.
내 반 친구들이 5년 동안 또다시 연구소를 돌아다니는 동안 너는 이미 좋은 직업, 수익성 있는 직업을 얻고 왕처럼 살게 될 거야. 바로 그곳, 직업학교 혹은 현대용어로 대학에서 아냐는 첫 번째 크고 심각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사랑, 데니스를 만났다. 그것은 9월 2일에 일어났다. 아냐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왔다. 학교 복도는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시 뛰어다니면 안 돼. 아니면 지나가다가 밟혀 죽을 수도 있어. 사무실에서 나오던 아냐는 갑자기 자신이 끓어오르는 인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떠밀리고 돌려지고 끌려가다가 문자 그대로 한 남자의 품에 던져졌다. 아냐는 이미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맞거나 짓밟힐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강한 손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인파 속에서 끌어내 아냐와 이 강한 손의 주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복도의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다. 왜 주변을 둘러보지 않아요? 못 봤어요. 사람들이 서두르고 있어서 짓밟힐 수도 있었잖아요. 아무도 폭행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낯선 남자가 아냐를 꾸짖었다. 신입생인가요? 1학년이죠. 아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남자는 거만하게 덧붙였다. 적어도 식당까지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안 그러면 길을 잃거나 다시 누군가에게 밟힐지도 모르니까. 저는 데니스예요. 당신 이름은 뭐예요? 아냐, 소녀는 거의 울먹이며 대답했다. 이봐요, 무슨 일이에요? 울지 마요. 데니스가 갑자기 멈춰서서 말했다. 그는 즉시 영감을 받은 듯 했다. 이 순간 아냐는 바닥에서 눈을 들어 자신의 구세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데니스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었다. 나중에 아냐에게 고백했듯이 그는 그녀의 커다란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 아냐에게도 데니스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정말 대단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데니스에게 느끼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친구들은 안카, 너 어디서 그런 잘생긴 남자를 잡았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봐 라며 부러워했다. 아냐는 한숨을 쉬는 척하며 무슨 소용이야? 그 사랑은 그 사람도 나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말했다. 사실 아냐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무리 부자라도 어머니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어머니는 딸의 연인에게 만족하지 않았다. 아내 치카를 키운 것이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 보내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 아냐는 아무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어머니의 말이 무거운 돌처럼 영혼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이따금 안յու타는 데니스와 자신이 갑자기 결혼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궁금했다. 소녀는 데니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웃어넘겼다. 아니야, 우리는 아직 너무 어려서 아파트니 서랍장인이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마치 늙은 할머니 같아요. 컵, 접시, 침대 시트 같은 건 대체 왜? 대신 영화관에 가요? 심야 영화표가 싸니까 아냐는 처음에는 데니스의 의견에 동의했다. 실제로 그들은 아직 너무 어렸고 아파트나 벽, 코트 같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것은 어머니가 걱정할 일이지 자신과 데니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뿐이었다. 그들에게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머니는 소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아냐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결혼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지? 데니스의 집에는 어린 남동생이 있으니 엄마는 우리를 절대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 집도 좁은데? 돈으로 아파트를 빌릴 수도 없지? 학생 둘이서 어떻게 해?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이 모든 생각은 아냐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데니스는 아냐가 점점 더 자주 무언가를 고민하고 웃음을 멈추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산책 대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했다. 주문받은 거야. 아침까지 단골 손님 드레스를 완성해야 해.
그분은 돈을 잘 주니까 놓칠 수 없어. 아직 산책할 시간은 있어. 데니스와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딸에게 가난한 남자는 필요 없다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어머니의 말도 한몫했다. 어느 날 아냐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따라 손님 오셨다. 밀라 이모 기억나니? 라고 물었다. 아냐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상관없다고 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상이 차려져 있었고 바로 이 밀라 이모와 매우 매력적인 외모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아네치카, 드미트리를 만나보렴. 드미트리는 그 이모의 아들로 명문대학 5학년이었고 이미 좋은 급여와 전망을 제공하는 연구소의 따뜻한 자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다. 드미트리는 딸에게 다른 어떤 신랑감보다 특별히 신랑으로서 초대되었고 아냐의 어머니는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다. 다음 날 드미트리는 아냐를 극장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딸아, 그게 뭐니? 최소한 한 번은 문화생활을 해야지. 내 친구들과 공원에서나 거닐 수 있는 애들과는 다르단다. 다음 날 아냐와 데니스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만났다. 어제 어디 있었어? 그가 물었다. 너희 집으로 갔었어. 산책하자고 부르고 싶었는데 내 어머니가 이미 외출했다고 하시더구나. 응, 친구랑 같이 쇼핑 다녀왔어. 아냐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왜 자신이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그저 친구와 극장에 갔을 뿐이었고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저지른 것일 수도 있었다. 아냐는 생각과 의심에 시달렸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그리고 왠지 모르게 데니스에게 화가 났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사람 때문이었다. 만약 그가 어머니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면 지금 그의 얼굴에 거짓말을 하고 얼굴을 붉힐 일도 없었을 텐데. 저녁에 아냐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드미트리가 입구에서 거대한 흰장미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냐는 넋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그녀는 이전에 그런 꽃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데니스는 기껏해야 장미 3송이를 사줄 수 있었지만 이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후 아냐는 저녁마다 드미트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그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이러한 동행을 매우 장려했다. 잘했어, 딸아. 내가 말한 신랑감은 이런 유형이지. 내가 너에게 꿈꿨던 바로 그 남자야. 제발 그를 놓치지 마. 아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데니스에게 쏟아낸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특히 드미트리가 구애에 있어 끈기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래 계속될 수는 없었다. 아냐는 아직도 데니스의 사랑과 드미트리의 부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결정을 내리는 동안 운명 그 자체가 그녀를 대신하여 결정해 주었다. 그들이 드미트리와 함께 영화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입구에서 드미트리는 갑자기 아냐에게 키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 저질 소설처럼 바로 그 순간 아냐를 찾아오던 데니스가 모퉁이에서 나타났다. 물론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아냐는 처음에 그가 자신이나 드미트리를 때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데니스는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그 커플에게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 돌아섰다. 아냐는 더 이상 데니스와 연락하지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원했고 심지어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데니스는 매번 학교복도 어딘가에서 아냐를 보기만 하면 간신히 피하며 사라졌다. 결혼식은 시끄럽고 화려하게 치러졌다. 드미트리의 부모는 외아들이었기에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결혼식 후 젊은 부부는 드미트리의 아파트에 자리 잡았다. 아냐는 정말 행복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었다. 그녀만의 독립된 생활 공간, 최신 유행의 가구와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곳,
어머니는 기쁨에 넘쳐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내 치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결혼했는지 자랑하기 바빴다. 데니스에 대해 아냐는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곧 그녀는 그것이 전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유치한 애착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달랐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진지했다. 6개월 후 아냐는 임신했고 첫 아이를 맞이할 기쁨에 대한 기대는 데니스에 대한 마지막 기억의 잔재까지 완전히 밀어냈다. 가끔 그는 그녀의 꿈에 나타났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지건 아무 의미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되뇌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아냐와 드미트리는 쌍둥이, 두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냐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웠다. 드미트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보모를 찾을 거야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때쯤 드미트리는 이미 오래전에 졸업하고 일하고 있었다. 그의 일은 긴장되었고 가끔 남편은 밤늦게까지 집에 없었다. 그리고 아냐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5번째로 저녁을 데운 후 추위가 다시 찾아오자 홀로 잠자리에 들었다. 아니, 당신이 뭘 원해? 이건 일이야. 내가 하는 일, 여기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아냐의 비난에 드미트리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친구 카티아가 아냐에게 한 번은 말했다. 저녁에 정말 일 때문에 거기 있는 걸까? 만약 그에게 정보가 있다면 아냐는 웃으며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어머니는 분개했다. 카트카는 너를 질투하는 거야? 물론이지. 나도 이런 남편을 원했어.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 너의 기분을 망치고 있잖아. 딸아, 그 말 듣지 마. 아냐는 때때로 공통의 친구로부터 데니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도 아냐와 거의 동시에 결혼했다는 것이다. 그의 아내는 아냐를 많이 닮았고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냐는 이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왠지 모르게 데니스가 언급될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마치 길고 날카로운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출산 몇 달 전, 드미트리는 사실상 집에 참여하지 않았다. 때로는 일주일간의 출장이었고 때로는 해외 심포지엄에 갔다가 일 때문에 늦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냐는 혼자 아이를 낳게 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다행히도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 드미트리가 집에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준비했고 남편은 아냐를 산부인과 병원으로 데려갔다. 말 그대로 몇 시간 만에 그녀는 이미 딸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과 애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전에는 이 아이들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믿을 수 없었다. 아냐, 원하는 만큼 드세요. 룸메이트 리다가 아냐에게 녹색 사과를 건넸다. 그들은 막 아이들에게 젖을 먹였다. 아기들은 달콤하게 코를 골고 있었고 젊은 엄마들은 서로 조용히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출산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모성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산부인과 병원 창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리다의 남편이 아내를 응원하는 목소리였다. 아냐에게 그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렸다. 온몸이 떨렸다. 그는 데니스였다. 아냐는 돌처럼 굳었고 병실의 룸메이트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아냐는 쥐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래, 데니스가 결혼한 사람이 저 여자였구나. 그런데 왜 벌써? 그녀는 리다를 바라보았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다. 내가 훨씬 더 아름다운데 질투심에 아냐는 생각했지만 곧바로 자신을 다잡았다. 전 남자친구가 누구와 결혼했든 상관할 이유가 없잖아. 그를 위해 기뻐해야지. 화내면 안 돼, 설마. 데니스가 나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게 더 나았을까? 그는 결혼했고 행복해하며 아들도 있어. 아내도 착하지만 평범한 여자로 태어났어. 그리고 당신은 알아요? 제가 이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리다가 남편과의 대화 후 행복하게 웃으며 물었다. 남편은 딸이 생겨서 기뻐해요. 제 데니스카는 정말 아들을 원했거든요.
리다의 말에서 숨겨진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서 기뻤다. 내 드모치카는 사실 딸을 원했는데 이제 딸이 2명이나 생겼지. 2배의 행복이야. 아냐는 거짓말을 했다. 드미트리는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통 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올 거예요. 일이 많거든요. 부서장이잖아요.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네, 알아요. 그리고 제 남편은 공장에서 단순 노동자로 일해요. 리다는 약간 부러워하는 듯 말했다. 결론은 당신 남편이 도착할 때까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사과를 드세요. 아냐는 곰곰이 생각했다. 출산 후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그의 둘창한 숲속에서 최소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걸까?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도 아냐가 걱정하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와 남편의 부모님이 문병을 왔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딸들을 보여주며 친척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았고 마음속으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다음 날 딸들과 남편이 아냐를 보러 왔다. 아냐는 완전히 진정되었다. 룸메이트 리다에게 데니스가 매일 왔고 아냐는 매일 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런 순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거리에서 들려오는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애정 표현과 부드러운 말들에 화가 났다. 아냐는 퇴원하던 날을 오랫동안 기억했다. 그녀는 저녁이 다 될 때까지 드미트리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그들은 차에 탔지만 드미트리는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냐는 그것이 자신이 책임이 더 커졌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결정했다. 농담이지. 그는 아기를 품고 있잖아. 아냐는 스스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다. 남편과의 대화가 그리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속 그에게 시간이 있는지 물었다. 미리 사둔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유모차 강도를 확인하고 아파트 물 청소를 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침묵했다. 아, 우리 어디 가는 거지? 갑자기 아냐는 길을 보고 정신을 차렸다. 차는 그들의 집이 아닌 아냐의 어머니 집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잠시 멈춘 후 드미트리가 대답했다. 이제 다 왔어. 거기서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 아냐는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했다. 윗집 이웃이 물을 흘려보냈나? 드미트리가 수리를 시작했나? 마침내 아냐는 남편이 그녀가 돌아오는 것을 대비해 아파트를 장식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요즘 유행이니까. 풍선, 밝은 글자, 포스터를 걸었을 수도 있다. 아마도 그가 그녀를 어머니 집에 데려다주고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아냐는 진정했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길을 따라갔다. 딸들은 분홍색 포대기에 쌓여 평화롭게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어머니가 살고 아냐 자신도 가장 최근까지 살았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2딸을 품에 안았다. 드미트리도 내렸지만 아냐를 돕는 대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군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아요. 오늘 당신의 모든 짐을 이곳으로 가져왔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되었네요. 라고 말했다. 이제 이 장소에 갈까요? 아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농담이죠. 그녀는 친구와 가족이 축하해주기 위해 갑자기 나타날까 희망하며 주위를 둘러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가봐야 해요. 미안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드미트리는 떠났다. 그의 차는 돌아섰고 아냐는 10분 더 거리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냐, 발코니에 서서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아냐를 바라보던 그녀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냐는 한숨을 쉬며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나중에
아냐가 싸우고 친구 관계를 끊었던 친구 카티아를 통해 드미트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냐가 산부인과 병원에 있을 때 남편의 여자친구는 이미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고 단도직입적으로 드미트리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드미트리는 선택을 해야 했다. 아냐는 카티아가 왜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숨겼는지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았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 카티아가 대답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조산할 수도 있었고, 게다가 나는 너희 관계에 극단적으로 간섭하고 싶지도 않았어.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힌트를 줬던 건 기억나? 아냐는 카티아가 말했던 것을 정말로 기억했지만 지금은 더 쉬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은 모르고 누군가 카티아가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상처만 받았다. 아니, 그 자식 정말 악당이야. 어머니는 분개했다. 나는 그에게서 이런 짓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왜 몰랐니? 이것도 대단하다. 갑자기 아냐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정말 이해를 못하니? 남편이 늘 없다는 것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뜻이잖아. 너는 그저 그를 계속 감시하고 그 여자를 제거했어야 했는데 아냐는 너무 우울해서 어머니와 논쟁할 힘조차 없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전 여자친구 카티아와의 마지막 대화가 맴돌았다. 부메랑의 법칙을 기억해? 내가 데니스를 배신하고 떠났으니 지금 너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것이 내게 돌아온 부메랑이야. 어머니는 드미트리의 재산과 아파트를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분명했다. 그것들은 결혼 전에 얻은 것이었고 아냐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었다. 혼자 남겨진 아냐는 너무 우울해서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냐의 관심은 오로지 딸들에게만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파트 주변을 조용히 움직이는 식물과 같았다. 어머니는 아냐를 비난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제 집에는 끊임없이 울고 있는 2명의 어린아이가 생겼고 기저귀와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편안한 잠과 평화로운 일상은 오랫동안 잊혀질 수도 있었다. 물론 새로 태어난 할머니는 손녀 마리나와 크리스티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냐와 소녀들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자신은 가끔 방문할 때 훨씬 더 평온했을 것이다. 드미트리의 부모님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고 아냐의 편을 들며 아들이 가족에게 돌아오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아냐에게 걱정하지 마, 딸아. 우리가 이 바보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할게.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단다. 걱정 마, 너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거야,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미트리의 부모님 태도는 변했다. 그들은 점점 전화를 덜 자주 했고 손녀들을 거의 방문하지 않다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냐가 직접 드미트리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물었다. 오, 아뉴타, 내 목소리인 줄 몰랐구나. 미안하다. 지금은 통화할 시간이 없단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런 행복이 생겼거든. 드모치카에게 아들이 태어났단다. 내일 다시 전화할게. 물론 드미트리의 어머니는 손녀들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 후 다시 전화하지도 않았다. 아냐는 종종 서둘러 드미트리를 직접 찾아가 돌아오도록 설득하려 했지만 매번 한 가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머릿속에 사악한 카티아가 말했던 부메랑에 대한 말이 울렸다. 카티아가 비교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았다. 드미트리는 나에게 악당처럼 행동했지만 나는 데니스에게 그러지 않았어. 아냐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노력했다. 비록 영혼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데니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의 등 뒤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지만 마지막까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드미트리와 비교해서 그녀에게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카티아의 말이 맞았다. 역겹지만 정말 부메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딸들은 자라서 유치원에 다녔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든 아냐를 아무리 꾸짖었더라도 죄책감을 느꼈다. 결국 어머니의 주장에 따라 아냐가 드미트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냐의 어머니는 딸들을 도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황이 힘들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드미트리가 여전히 양육비를 지불했지만 결혼 후 스위스 연구소와 계약을 맺고 그곳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부모님도 스위스로 갔다. 물론 양육비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지만 그때쯤 아냐는 점차 스스로 일어섰다. 한때 약간의 재정 지원과 도움을 위해 시작했던 재봉일은 점차 그녀의 주요 직업이 되었다. 아냐는 훌륭한 취향, 스타일 감각, 그리고 깔끔함을 가지고 있었고 물건을 만드는 속도가 빨라 고객의 수가 끊이지 않았다. 곧 아냐는 잠시 생각한 후 본업을 그만두고 오로지 옷을 재봉하는 일만 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와 딸들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항상 잘 차려입고 멋져 보이고 싶어하며 바느질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아냐는 스스로 평온을 찾았다. 전 남편도 마치 나쁜 꿈처럼 잊어버렸다. 게다가 그와 그의 부모 모두 아냐나 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냐 역시 데니스에 대해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스스로에게 금지했을 뿐이었다. 그는 좋은 가족,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행복한데 왜 그를 괴롭혀야 할까? 그리고 그녀는 감히 자신을 상기시키지 못할 것이다. 수년에 걸쳐 그녀는 데니스가 자신의 유일한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드미트리는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눈에 낀 먼지에 불과했다. 딸들이 이미 학교에 다닐 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를 애도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후 아냐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자신이 홀로 남겨졌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 어머니의 의견만이 유일한 진실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어머니가 하라고 한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잘못될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요구와 반대되는 일을 하면 인생이 곧바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인생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머니 없이 홀로 남겨진 아냐는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며 세상이 가족이라는 틀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직 젊고 매력적인 일을 하고 있었으며 혼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영화관과 극장에 가고 싶었고 춤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은 아냐가 어머니와 함께 살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이다. 때때로 아냐 역시 이성과의 만남을 가졌다. 비록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냐는 언젠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에 빠질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여전히 믿었다. 아냐는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딸들은 성장했고 각자의 삶이 생겼다. 아냐는 어머니의 전면적인 통제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며 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딸들에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딸들은 그런 신뢰에 고마워했고 때로는 스스로 아냐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리나는 수의과 대학생, 즉 미래의 수의사와 사귀고 있었고 크리스티나의 남자친구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것은 주문 제작 가구를 만드는 작지만 견고한 사업이었다. 아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를 이해하기도 했다. 그녀는 두 딸의 남자친구 모두 미래의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기뻤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그녀도 딸들은 왜 지금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가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크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녀는 딸들이 스스로 이해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믿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데니스의 목소리가 아냐를 기억의 홍수에서 끌어냈다. 죄송해요. 아냐는 당황했다. 뭐라고 하셨죠? 당신을 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당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냐는 거짓말을 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자신이 데니스에 대해 아주 자주 생각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데니스가 물었다. 혼자 저녁 먹기가 싫어서요. 아냐는 대답했지만 갑자기 멈췄다. 이제 데니스는 그녀에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짐작할 것이었다. 왜 혼자예요? 딸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데니스의 대답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했다. 그는 아냐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이미 각자의 삶이 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따로 살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내 치마 곁에 앉아있을 시간이 있어요. 내 아들이 임대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나는 똑같이 말했어요. 그나저나 나는 그와 그의 신부를 만나려고 여기에 왔어요. 나에게 저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결정한 친절한 소녀요.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대화는 점차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고 아냐는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 기뻤다. 그녀는 자신이 홀로 남겨진 이유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고 데니스가 아내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듣고 싶지도 않았다. 아빠, 여기 있어요. 아냐 뒤에서 들려온 마치 제2의 집처럼 익숙한 목소리, 딸 크리스티나의 목소리였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녀가 외쳤다. 이럴 수가, 아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데니스는 시선을 돌려 돌아섰다. 그들의 테이블로 딸 크리스티나와 한 청년, 딸의 약혼자 파벨이 다가왔다. 아냐는 그를 이미 여러 번 봤지만 지금 갑자기 그가 데니스와 얼마나 닮았는지 깨달았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크리스티나가 소리쳤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네, 아버님, 저희에게 설명해 주세요. 파벨은 크리스티나의 말에 동의했다. 파샤, 먼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면 우리 모두 앉아서 진정하고 모든 것을 알아내자.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았다. 딸은 어머니와 매우 닮았다. 마침내 모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음모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다. 일어난 모든 것은 그저 상황의 우연일 뿐이었다. 멋지네요, 아빠. 아빠가 크리스티나 어머니와 한때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몰랐어요. 글쎄, 나도 예상 못했지. 우리가 서로 본 지는 아주 오래되었단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였으니까. 상상해보세요. 크리스티나와 저는 오늘 하루를 함께 보냈어요. 같은 날 태어났거든요. 파벨이 갑자기 말했다. 맞아.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야. 이것이 신호라고 생각해. 그들은 이러한 우연에 놀라워했다. 아냐는 예상치 못하게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는 크리스티나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들이 태어난 날 같은 방의 특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 20살 초반에 서로 신랑 신부가 될 줄은 전혀 몰랐구나. 저녁은 너무나 따뜻하게 지나갔다. 아냐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데니스와 자신이 화해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거의 화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만나서 기뻤고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다. 아니면 부메랑 법칙의 어떤 부작용일까? 그녀는 갑자기 생각했다. 결국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 나쁜 일만 일어날 수는 없어. 어딘가에는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곳에 좋은 것이 와야 해. 에너지 균형의 법칙은 아무도 취소하지 않았다. 나는 데니스와 함께할 행복을 스스로 포기했지만 이제 내 딸은 그의 아들과 함께 자신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아내 치카, 당신은 저녁 내내 이렇게 사려 깊군요의 데니스가 말했다. 아이들은 이미 떠났고 아냐와 데니스는 테이블에 단둘이 남겨졌다. 죄송해요.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다. 저도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냐는 갑자기 어색함을 느꼈다. 저녁 내내 다른 사람의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고 여전히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데니스는 단호하게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마 당신도 집에 가야 할 시간일 거예요. 괜찮아요. 산책 좀 하죠?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도시를 걸었다. 아냐는 오늘의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또한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말했다. 그때 당신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제가 원했던 마지막 것은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알아요. 데니스가 간단히 대답했다. 당신은 결코 의도적으로 나를 다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이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죠. 나는 오랫동안 당신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아냐는 그가 화를 내지 않아 다행이었다. 다음 날 데니스가 아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그녀는 그가 전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잖아요. 점점 우리는 과거의 추억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녁에 뭐라도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아냐는 망설였다. 어제의 만남은 우연이었고 그녀는 자신을 비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만약 오늘 그녀가 간다면 자신도 모르게 데니스의 아내 리다를 상처 입히는 일이 될 것이었다. 리다가 나를 기억할까? 아냐, 내 말 들려요? 저녁에 만나는 것에 동의하나요? 데니스가 질문을 반복했다. 이건 불편할 것 같아요. 당신은 결혼한 남자고 좋은 아내가 있잖아요. 저는 문제를 원하지 않아요.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이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꼭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약속해요. 당신의 모든 걱정은 근거가 없어요. 아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모든 것으로 판단하건대 그와 데니스는 곧 아이들이 결혼할 것이므로 친척이 될 것이었다. 그러니 그에게 숨을 필요는 없었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아냐는 숨기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 그녀는 어제 데니스를 만나면서 자신이 한때 가졌던 감정이 어디로도 가지 않고 자신 안에 남아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감정들은 단지 영혼 깊은 곳 어딘가에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었고 아냐는 그 감정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막지 않았다. 그리고 어젯밤 그들이 도시를 걸을 때 아냐는 특히 그 감정들이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18세가 된 것만 같았다. 길고 행복한 삶이 앞에 놓여 있고 세상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아냐는 그들 사이에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리다 때문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그녀 자신의 행동 때문이었다. 데니스는 그녀를 오래전에 용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저녁의 카페는 변함이 없었지만 오늘 아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데니스가 근처에 있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테이블에서 빨간 장미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냐는 당황했다.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내가 원했어요. 데니스가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 반박하지 마요. 하지만 나는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당신은 이것을 받을 수 있고 받아들일 거예요. 리다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비록 내가 정말로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나에게는 민감한 주제이지만요. 아냐는 데니스의 눈이 슬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 순간 그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리다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데니스의 이야기는 그녀의 짐작을 확인시켜 주었다. 리다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모든 것은 감기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녀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일했다.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흔한 독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든 꽃을 줄 권리가 있어요. 데니스는 슬프게 이야기를 마쳤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듯 덧붙였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요. 나는 오늘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이런 것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만나서 너무 기쁘고 나는 아직도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냐는 침묵했다. 그녀는 평생 이 말을 듣는 것을 꿈꿨지만 이제 그 말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 대신 갑자기 그녀를 덮친 것은 엄청난 수치심이었다. 자신이 배신했던 사람이 매우 고귀하게 행동하는데도 그녀는 그의 이런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니야, 아뉴타, 침묵하지 마요. 뭐라도 말해봐요. 나는 멋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스스로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이 함께하게 되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죠. 나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당신은요? 아냐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내가 한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당신이 나에게 똑같이 할까 봐 두려워요. 나를 비난할 거잖아요. 안 돼요, 데니스. 깨진 컵은 다시 붙일 수 없어요. 데니스는 무언가 반대하려고 했지만 아냐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말했다. 당신은 나를 찾아올 필요 없어요. 나에게 전화하세요. 엄마, 파벨이 청혼했어요. 이 반지를 보세요. 크리스티나가 문지방에서 아냐에게 달려들었다. 아냐가 없는 동안 두 딸이 문자 메시지로 말했듯이 그녀를 방문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지금 아냐가 신발을 벗는 동안 그들은 행복하고 감정이 넘치는 채 그녀 주위를 뛰어다녔다. 나는 정말 기쁘단다. 아냐는 대답했지만 울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집까지 택시가 올 때까지 그녀는 울음을 참았고 딸들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진정할 수 있었다. 눈이 왜 그래? 울었어. 더 통찰력 있는 마리나가 물었다. 아니, 괜찮아. 아냐는 손을 흔들며 거부하려 했지만 딸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알았어요, 엄마. 사실 저희 케이크랑 같이 왔어요. 이 행사를 축하하려고요. 그런데 엄마는 울고 있잖아요. 차 한 잔 끓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아니, 괜찮아. 잘 지내. 그냥 머리가 조금 아플 뿐이야. 필요 없어요, 엄마. 저희가 할게요. 크리스티나가 아냐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을 보며 마리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물어볼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숨기는 비밀이 없어야 해요. 라고 말했다. 아냐는 딸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의 슬픈 이야기가 딸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을 것이었다. 너희 말이 맞아?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이 관례지. 하지만 아직 비밀이 하나 남아있어. 아주 오래된 사실이지만 꼭 비밀은 아니야. 내가 자랑스럽지 않고 내 인생 전체를 파괴했던 한 가지. 너희는 아마도 알지 못할 거야. 나는 파벨 아버님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단다. 그것은 그에게도 나에게도 첫사랑이었지. 그리고 아냐는 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엄마, 너무 안쓰러워요. 마리나가 말하며 아냐 옆으로 다가와 그녀를 껴안았다. 바로 크리스티나가 합류했고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세 명의 여자친구처럼 잠시 울었다. 엄마, 그럼 파벨 아버님이 엄마를 잊지 않았고 오늘 그분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크리스티나가 말했다. 그런데 왜 울고 있어요? 만나야죠. 그분은 아마 아직도 엄마를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게 보였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나는 어차피 그에게 거절당하지 않았어. 왜요? 엄마, 미쳤어요. 딸들이 합창하듯 소리쳤다.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항상 그곳에 있을 거예요. 다시 엄마를 떠날 것 같아요. 그는 엄마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엄마, 틀렸어요. 마리나가 열정적으로 소리쳤다.
두 분 다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두 분 다 변했어요. 그리고 파벨 아버님께서 엄마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엄마, 저도 동의해요. 크리스티나가 덧붙였다. 엄마는 정말 아주 오래전에 어리석음으로 저지른 실수 때문에 평생 자신을 벌할 건가요? 엄마는 자신과 파벨 아버님을 벌할 권리가 없어요. 엄마도 그분만큼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런 짓을 할 건가요? 아냐는 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결혼식이 한창이었다.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저녁 내내 춤을 추었으며 다른 하객들도 그들과 함께했다. 아냐와 데니스는 카페에서의 마지막 대화 이후 처음으로 서로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냐는 자신이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를 이해했기에 화내지 않았다. 결혼 피로연이 끝나가고 있었다. 곧 집에 갈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비록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었지만 그들이 우리가 마주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을 거야. 아냐는 슬프게 생각했다. 엄마, 테이블에 앉아있던 마리나가 큰 소리로 외치려 애쓰며 말했다. 음악이요. 왜 여기 앉아있어요? 엄마도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말해야 해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마리나는 달려갔고 음악은 느려졌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아냐의 젊은 시절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냐는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자리에서 일으켜 데니스의 손으로 이끌어준 것처럼 느꼈다. 그는 혼자 앉아 아들이 젊은 아내와 춤추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랑 춤추실래요? 아냐는 말하려고 했지만 데니스가 그녀를 댄스 플로어로 이끌었기에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춤을 추었고 아냐는 데니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는 그가 즉시 자신을 껴안는 것을 느꼈고 춤에 필요한 것보다 더 강한 포옹이었다. 그럼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할까? 우리 둘 다 함께하고 싶어. 아냐는 데니스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거 우습네요. 요즘은 이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이 없는데 얇은 레이스의 연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아냐는 당황한 듯 말했다. 어쩌면 너무 늦기 전에 떠날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데니스가 대답했다. 그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다. 특히 우리 아이들, 크리스티나와 파벨이 이미 결혼했으니까요. 손에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던 마리나가 덧붙였다. 그래서 엄마는 그냥 떠난 거예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바로 아이를 낳을 거라고요. 커다란 배를 움켜쥔 크리스티나가 외쳤다. 그러니 서둘러요. 그리고 온 가족이 등록 사무소 현관으로 향했다.